예, 기업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거래 정지가 돼 있지만 앞으로가 기대되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기업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어떤 회사인지 이것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대우중공업이 익숙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인데 1937년에 만들어졌어요. 조선기계제작소라는 기계로 만들어졌고 해방 이후에 한국기계공업으로 이제 바뀌었다가 1976년에 대우실업에서 대우중공업으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네. 가장 이제 빛났던 시기는 요 7, 80년대인데 99년도에 대우그룹이 해체되죠. 이후에 대우중공업에서 종합기계산업 부문만 그 물적 분할을 해서 2005년도에 두산중공업으로 인수가 됩니다. 이게 이제 두산 인수해서 사명을 두산 인프라코어로 바뀌죠. 네. 주요 이제 이 사업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 포크레인이나 그러기도 하는데 건설기계죠. 네. 건설기계 시장인데 한국의 건설기계 시장은 크게 이제 3대 3대 2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반, 그리고 두산중공업, 두산 인프라코어가 반, 나머지 볼보가 이제 나는 시장인데 네. 이번 인적 분할로 인해서 현대중공업이 이 건설기계 시장을 인프라코어를 먹었기 때문에 사실 과점으로 이제 바뀐 상태고요. 그리고 남아 있는 이제 했던 시장이 뭐냐 하면은 산업 차량, 그다음에 공작 기계, 엔진 이런 게 있었는데 방위산업까지 있었는데 사실은 가장 알짜 기업은 공작 기계였어요. 네. 공작 기계인데 이 부분을 매각을 하죠. 1조 원에 MBK 파트너가 매각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이 알짜가 방위산업인데 이 방위산업도 하나그룹으로 두산 GST로 바뀌어서 매각을 합니다. 이번에 마지막 알짜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기계 부분. 네. 이걸 인적 분할을 통해서 매각을 해서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산업기계 부분, 엔진 일부 요것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그 두산그룹이 워낙 힘들어지다 보니까 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두산중공업이 결국 현대 측에게 이제 팔기로 한 건데 두산 네. 인프라코어를.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매각 과정부터 앞으로의 사업 부문 그러면 향방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것도 추가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발단은 2020년에 그 두산그룹이 산업은행에 3년 만기 재무구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산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가장 핵심이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지배하고 있고 그렇죠, 예. 두산 인프라코어가 두산 바켓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두산중공업이 넘어가면 그룹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 3조 원의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알짜 계열사를 팔려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네. 거죠. 처음에는 이제 두산그룹의 알짜 기업 두산 퓨어셀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퓨어셀이 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접어두고 아마 박정훈 회장이 아마 그 결정했던 것 같고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산 인프라코어가 산업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알려진 건설기계 부분 이게 한 매출의 52% 정도예요. 건설기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엔진 뭐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바켓 쪽에 예. 그 기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설기계하고 엔진을 인적 분할을 통해서 현대중공업으로 넘기고 이제 인적 분할이라는 거는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투자 사업하고 사업사와 회사를 인적 분할 쪽에서 사업 회사인 두산 인프라코어에 있는 건설기계와 엔진 사업을 현대중공업에 지분을 넘기고요. 예. 두산 인프라코어의 투자 부분에 현재 두산 바켓만 가지고 하는 이런 구조로 바뀌면서 매각 작업을 이제 진행을 했고 이번에 이제 그래서 그 상장을 멈추고 이번에 재상장을 하게 되는 예. 이런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매각 작업이 이제 8월에는 거의 다 이제 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어쨌거나 투자 회사와 사업 회사로 각각 나뉘어서 이제 나머지는 현대중공업으로 가고 두산 인프라코어는 투자 사업으로서 사업 영역을 펼치게 되는데 그러면 두산 인프라코어가 21일에 재상장했을 때 어떤 포인트를 두고 만약에 이제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우선 좀 지배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두산그룹의 메인은 두산중공업입니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하는 거죠. 네. 먼저 그 두산 인프라 주주가 만약에 100주가 있다면 어떻게 이제 이 분할되어서 이제 쪼개지는지 좀 보겠습니다.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건설 기업 부분하고 투자 부분이 0.31대 0.69로 네. 분할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적 분할 후에 주식이 그러면 100주가
31주와 69주로 나눠지겠죠. 그리고 나서 두산 투자 부분과 두산중공업의 합병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두산그룹의 메인은 두산중공업입니다. 그러니까 두산 바켓을 두산중공업과 그 투자 부분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합병을 하면 합병 비율이 1대 0.69로 바뀌고요. 그러면 투자 부분 주식 합병 비율을 다시 계산을 하면 69주 남아있는 69주가 0.69로 나눠기 때문에 47주. 그러니까 현재 두산인프라코의 그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는 두산중공업 주식 47주를 갖게 되는 효과를 아마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는 31주 31주로 현대중공업 건설기계의 내 주식이 어떻게 되는 걸 봐야 그렇게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총 주식이 31주와 47주 되는 거죠. 네. 1주가. 네. 참 복잡한 합병 시나리오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또 보유자 입장에서는 알고 계셔야 또 여기에 투자 뭐 대응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더라도 이해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갔었던 그 그림도 좀 잘 캡처해 두셨다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서만 공모처를 한 4번 발행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자금 경색이겠죠. 일단 졸업을 해야 되고요. 네. 우선 올해만 2월 달에 1,500억, 그다음에 3월에 1,760억, 그리고 5월에 600억 했고 요번에 7월에 3년물짜리 1,500을 했습니다. 네. 금리가 4.1에서 5.1%입니다. 현재 두산인프라코의 신용등급이 BBB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금리 때문에 첫 번째 인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합병 분할을 통해서 산날 기미가 보인다. 특히 1분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조금 흥행을 한 것 같습니다. 두산인프라코는 이 외에도 사모채도 2월과 4월에 각각 200억, 400억을 지금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두산중공업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규 사업에 대한 박정훈 회장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매각하고 산업은행에 대한 졸업하고 그리고 이 자금을 모아서 향후 신성장 동력이 어떻게 하겠다는 이제 청사진을 아마 내놓을 전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뭐 살리겠다는 의지는 역시 뭐 대주주나 경영진에서 계속 피력을 해왔고 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뭐 건물, 토지 매각하고 한때는 야구단도 매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올 정도로 예. 자구안을 많이 적극적으로 내려놨었는데 이제 그러면 어떤 지배구조도 그렇고 매각 작업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무리 수순이죠. 그런데 남아있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건설기계 산업이 부분이 네. 현대건설기계가 50,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가 25, 그다음에 볼브가 25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점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잘 아시지만 독일 그 우한 형제들 그 배달 사업도 사실 결국은 공정위 제재 때문에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 부분이 변수이긴 한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상장해서 7월 20일 날 재상장이 되면 향후에는 봐야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두산 인프라코어를 봐야 되지만 두산중공업의 신성장 동력 사업이 뭔지를 보는 게 훨씬 이 종목을 보는데 또 유리할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신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그걸 보는 게 어떤 투자 전략 측면에서도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에서 이제 항상 뭐 그렇습니다. 지배구조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워낙 복잡해서 네. 그러면 이제 다 마무리되고 분할 이후에 지배구조가 그러면 두산그룹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이것도 말로 설명하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만 최대한 쉽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우선 두산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그러니까 지주회사인 두산이 있고요. 네. 그 두산 밑에 여러 계열사가 있지만 핵심을 딱 보면 두산중공업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두산그룹은 6개의 상장사와 현재 16개의 비상장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두산중공업을 어떤 계열사가 먹여 살리느냐 딱 3가지입니다. 두산중공업, 두산퓨어셀, 그다음에 두산 바켓. 네. 이 3개가 현재 두산그룹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두산 인프라코어의 건설기계 부분과 엔진을 현대건설에 넘겼다면 그다음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의 핵심 캐시카우인 두산 바켓을 두산중공업과 합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제가 합병 비율은 계산해 드렸죠. 예. 이제 합병을 한 다음에 현재 두산중공업의 핵심 캐시카우는 사실은 핵 발전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이 핵발전 탈핵 선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어서 만약에 다음 내년에 정권이 바뀌어서 이 탈원전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변수는 남아 있긴 하지만 예. 두산그룹에서는 이러한 그 불안정한 변수를 가지고 두산중공업의 원전을 계속 가져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 현재 3조 산업은행에 대한 지원이 이번에 졸업했는데 또 다시 어렵기 때문에 아마 두산중공업은 두산 퓨어셀을 중심으로 수소 인프라 사업에 아마 그러겠죠. 공모체 위주로 아마 가능성이 크고 예. 그렇다면 두산중공업의 그 수소 사업 그리고 두산 바켓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글로벌하게 실적이 좋아서 두산 바켓에 대한 실적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두산중공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것이 가장 향후 두산그룹에서 이 인적 분할 이후에 어떤 종목을 유심히 볼 것인가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원자력 발전 시장에 대해서 다시 좀 불가피할 것이다. 열리는 게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떤 규제도 규제이니만큼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두산 퓨얼셀을 중심으로 해서 수소 그리고 두산 바켓에 대한 어떤 중요도를 강조를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두산 인프라코의 실적 현황도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도 연이어 뭐 수주 소식이나 뭐 최대 매출 막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1분기 실적이 엄청 좋았죠. 1분기에 이제 많은 언론에서 두산그룹 실적을 굉장히 호평을 많이 했는데 두산그룹 전체 실적이 어떠냐면 매출 4조 5천억에 영업이익 3,900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400% 올랐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 두산그룹 전체 매출에서 두산 인프라코어의 매출이 2조 5천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영업이익이 3천억이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했습니다. 그 인프라코어 3천억 영업이익 중에서 상당 부분 영업이익이 두산 바켓에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인적 분할을 하고 나서 현대건설에 넘길 때 두산 바켓을 넘길 수 없는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이게 네. 캐시카우 된 거고요. 이 2조 5천억 매출 중에서 건설기계 매출이 52%입니다. 그러니까 1조 한 5천억 정도, 4천 정도가 건설기 매출이고 두산 바켓 매출이 41%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진하고 건설이 60%고 40%가 바켓 매출이기 때문에 40% 매출은 바켓 매출이긴 하지만 영업이익의 상당수는 바켓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하기엔 좋을 수밖에 없고 산업은행에서 졸업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산 바켓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가 아마 두산 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두산그룹 전체에서도 두산그룹 전체 영업이익이 3,900억 1분기 했는데 네. 이 중에 약 2천억이 두산 바켓에서 영업이익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캐시카우로 수소라든지 다른 매출을 아마 진행할 것이고 성장 동력을 아마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그룹이나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도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가고 있고 네. 사업 영역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흐름들도 좀 기대감 갖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주가 상황이나 전망도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거래가 재개되고 난 이후에 두산 인프라코어나 또 이건 두산중공업도 함께 좀 봐야 되는 포인트라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고 어떤 변수들이나 투자 포인트가 있을지 이것도 정리해 주시겠어요? 우선 지난 3월 달에 지주회사는 두산이죠. 두산이 보유 중인 두산 퓨어셀 지분 전량을 현물 출자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두산중공업이 두산 퓨어셀 지분을 33% 확보를 한 상태예요. 이 말은 박정훈 회장이 두산 퓨어셀, 그러니까 수소 산업을 인프라를 앞으로 두산중공업의 메인으로 가져가겠다는 네. 의지가 읽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건설 기계 부분 현재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두산 바켓이 이것을 채울 건데 그럼 두산 바켓의 영업 전략은 어떨 것인가를 좀 보는 게 향후 두산그룹의 큰 두 축, 수소 연료전지 사업의 인프라 사업을 어떻게 갈 것인가와 두산 바켓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어떻게 매김할 것인가, 자리 매김할 것인가를 보는 게 향후 두산그룹에 보는 그 주가를 보는 가장 핵심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투자 의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기대감 측면에서 충분히 여기는 재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라 봅니다. 일단 부실을 뚫어낸 게 가장 큰 일단 리스크를 해소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향후 미래성장 신성장 동력 산업, 이게 수소가 지금 오늘도 뭐 롯데케미칼이 수소산업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수소 산업이라는 거는 인프라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안정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현재 현대차 그리고 효성 그리고 두산 그다음에 롯데까지 케미칼까지 수소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인프라 측면, 국가에서 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인프라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하나. 그리고 에너지 사업은 굉장히 B2B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산 마켓의 영업이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나는 시점과 맞물린다면 건설 시장과 이 소형 장비 시장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두 부분 때문에 캐시플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을 털어내고 굉장히 건강한 캐시플로를 일으킨다면 향후 두산 이 두 종목은 유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그룹도 이제 차질 개선이 마무리되는 상황인데 또 앞으로 얼마나 새로운 신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